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죠.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웃지 못한 북한 여자 배구 선수의 고백, 그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환호와 박수 뒤에서 그녀들은 사람이라기보다 도구처럼 다뤄졌고 철조망 너머의 세상이 진짜 승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세계 최고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지금부터 목숨을 건 탈출과 구원의 기록을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널리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 출신 배구 선수 리혜진입니다. 28살이던 그해 저는 북한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의 주전 세터였습니다. 키는 178cm, 점프력은 팀 내 최고 수준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공을 만지며 자랐고 13살에 평양체육단에 발탁됐습니다. 그 후 15년간 저는 오직 배구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사랑도 뒤로 밀었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금메달만 바라보며 달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감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어요. SNS에 사진을 올리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저녁에는 팀원들과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숙소 밖 출입은 금지, 휴대폰은 압수, 보위부 요원의 감시는 24시간 계속됐죠. 우리는 금메달을 따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의 승리였으니까요. 한국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남조선이라고 배웠고 미제의 앞잡이라고 들었죠. 하지만 국제대회에서 만난 한국 선수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 후 악수를 청하고 짧게나마 인사를 건넸죠. 수고하셨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나라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2024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배구 선수권 대회. 저희는 결승전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경기장은 환호로 가득 찼고 금메달이 목에 걸렸죠.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금메달이 제 인생의 전부라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저는 배구를 사랑했지만 배구만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삶을 원했어요. 그날 밤 늦게 후배 선수 김선영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언니, 전학가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탈북. 그 단어조차 입 밖에 낼 수 없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꿈꾸던 그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주전 3명, 후보 4명, 총 7명의 단체 탈북 계획이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붙잡히면 가족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고 우리 자신은 공개 처형당할 거라는 거리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죠. 저는 그날 밤 운동화 끈을 다시 묶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대회가 끝난 다음 날 새벽 저희는 움직였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교대하는 새벽 4시 그 짧은 틈을 노렸어요. 창문을 통해 하나둘씩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발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요. 다음 날 정오,
북한 대표단이 공식 일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위부는 즉각 숙소를 확인했고 7명의 선수가 사라진 걸 발견했죠. 그들은 미친 듯이 방콕 전역을 뒤졌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호텔 직원들을 신문하고 공항과 국경을 봉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북한 국가대표 선수 7명의 집단 실종. 국제뉴스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죠. CNN은 전례 없는 집단 탈북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CIA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요원을 배치하고 위성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일본 공안도 가세했죠. 한반도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들도 뒤따랐고요. 모두가 우리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상 경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거든요. 저희를 도운 건 현지 탈북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방콕 외곽의 낡은 창고로 우리를 데려갔죠. 그곳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낮에는 숨을 죽이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CCTV가 어디에나 있어요. 브로커의 경고는 매일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선택권은 없었으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국제수색망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미국은 열화상 카메라로 국경지대를 스캔했고 일본은 휴대폰 신호를 추적했어요. 유럽팀은 은행 거래 기록을 분석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휴대폰도 신용카드도 심지어 여권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완벽하게 사라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끝났을 겁니다. 미국 정보국의 한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그는 우리가 이미 북한으로 송환됐거나 최악의 경우 제거됐을 거라고 추정했죠. 일본도 수색을 축소했고 유럽은 아예 손을 뗐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 태국 정부와 접촉했고 정보팀은 북한 보위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의료팀과 기술팀까지 대기 상태였습니다. 저희를 살리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창고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들도 찾지 못한 우리를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는 걸요. 창고에서의 8째 날 브로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요?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나라가요?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섰어요. 당신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 팀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최연소 선수 박미라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 역시 울컥했죠.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를 포기했는데 왜 한국이 우리를 구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한국 정보팀의 요원이 창고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죠. 그는 우리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루트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국경마다 요원을 배치했고 민간 군사기업까지 고용해 추적망을 넓히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태준 요원의 말에 저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는 북한 사람입니다. 한국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수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니요. 평생 국가의 도구로만 살아온 저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외교팀은 제3국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고 정보팀은 북한 보위부의 이동 패턴을 분석했어요. 의료팀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고 기술팀은 탈출 경로의 지형 데이터를 수집했죠. 한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건요. 후보 선수였던 정수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리를 짚고 일어서려다 비명을 질렀죠. 저희는 황급히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브로커가 현지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퇴사두근이 파열됐습니다. 여기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CCTV에 찍히는 순간 우리 위치가 노출되니까요. 김태준 요원은 즉시 한국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시간 뒤 한국에서 원격 진단팀이 연결됐습니다. 서울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화상통화로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는 정확한 진단을 내렸죠. 대퇴직근 부분 파열입니다.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수술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의료팀이 움직였어요. 휴대용 수술 키트를 긴급 공수했고 현장 요원에게 실시간 지도를 시작했죠. 김태준 요원이 직접 메스를 잡았습니다. 서울의 전문의가 화면 너머에서 단계별로 지시했어요. 지금 10cm 절개하세요. 천천히 정확하게요. 23분간의 수술이었습니다. 저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지켜봤어요. 정수미는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대단합니다.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서울의 전문의가 말했어요. 김태준 요원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를 구하려는지를요. 그들은 계산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였죠. 세계 최고 병원들도 포기한 수술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현장에서 장비도 없이 오직 기술과 의지만으로요. 정수미의 수술이 끝난 지 이틀 뒤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더미였어요. 가장 큰 난관은 탈출 경로였죠. 기존에 알려진 모든 국경 루트는 북한 보위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육로는 검문소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고 해상 루트는 레이더망이 촘촘했어요. 심지어 민간 군사기업까지 고용돼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었죠. 김태준 요원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요. 그는 한국기술팀과 연결했어요. 서울에서는 인공지능 분석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성 데이터와 지형 스캔 정보를 결합해 분석을 시작했죠. 이틀간의 작업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고지대 배수로 2.7km 아래에 숨겨진 통로가 있습니다. 화면 너머 기술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3D 지형도를 보여줬습니다. 산악지대의 깊숙한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배수 시스템 아래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통로가 있었어요. 폭은 좁았지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크기였죠. 이 경로는 지금까지 어떤 정보기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성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저런 길이 존재할까요? 김태준 요원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한국 기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길이 없으면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르는 수밖에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믿고 따이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특수 장비들이 도착했어요. 야간 투시경, 위성 통신기, 그리고 응급 의료 키트까지 모든 게 최첨단 기술로 무장돼 있었죠. 김태준 요원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통신기는 암호화돼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언제든 본부와 연락할 수 있어요. 박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100% 안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믿음이 갔어요. 이동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열대성 폭우였죠. 김선영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무서워요.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런데 언니 신기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준다는 게요. 김선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는 북한 사람이고 평생 한국을 적으로 배웠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를 구하려는 건 바로 그 나라였죠. 아마 우리가 몰랐던 게 많았나 봐.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선영은 작게 웃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축축했어요. 김태준 요원을 선두로 7명의 선수가 한 줄로 움직였죠. 정수미는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가파른 경사에 미끄러운 흙길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팀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안내해 줬습니다. 드론이 앞서 정찰하고 위성이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100m 앞 좌측으로 우회하세요. 열감지 센서가 포착됐습니다. 서울 본부의 지시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방향을 바꿨어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돼 있었죠. 3시간을 걸어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배수로 입구였어요. 어둡고 좁았지만 이곳이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통신이 끊길 수 있으니 제 뒤를 따라오세요. 김태준 요원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찾아낸 길, 세상 누구도 몰랐던 그 길을 따라서요. 정수미의 수술이 끝난 지 이틀 뒤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더미였어요. 가장 큰 난관은 탈출 경로였죠. 기존에 알려진 모든 국경 루트는 북한 보위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육로는 검문소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고 해상 루트는 레이더망이 촘촘했어요. 김태준 요원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요. 그는 한국 기술팀과 연결했어요. 서울에서는 인공지능 분석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성 데이터와 지형 스캔 정보를 결합해 분석을 시작했죠. 이틀간의 작업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고지대 배수로 2.7km 아래에 숨겨진 통로가 있습니다. 화면 너머 기술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3D 지형도를 보여줬습니다. 산악지대의 깊숙한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배수 시스템 아래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통로가 있었어요. 이 경로는 지금까지 어떤 정보기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요원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한국 기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길이 없으면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특수 장비들이 도착했어요. 야간 투시경, 위성 통신기, 그리고 응급 의료 키트까지. 김태준 요원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통신기는 암호화돼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박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100% 안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믿음이 갔어요. 이동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김선영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무서워요.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언니 신기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준다는 게요. 김선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는 북한 사람이고 평생 한국을 적으로 배웠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를 구하려는 건 바로 그 나라였죠. 아마 우리가 몰랐던 게 많았나 봐. 다음 날 새벽 4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축축했어요. 김태준 요원을 선두로 7명의 선수가 한 줄로 움직였죠. 정수미는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가파른 경사에 미끄러운 흙길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팀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안내해줬습니다. 100m 앞 좌측으로 우회하세요. 열감지 센서가 포착됐습니다. 서울 본부의 지시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방향을 바꿨어요. 3시간을 걸어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배수로 입구였어요. 어둡고 좁았지만 이곳이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통신이 끊길 수 있으니 제 뒤를 따라오세요. 김태준 요원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수로 안은 예상보다 더 좁았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벽에서는 물이 스며들었고 발밑은 미끄러웠죠.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안내였습니다. 저는 앞사람의 등을 보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김태준 요원이 멈춰 섰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돼 있었어요. 저희도 숨을 죽였죠. 그때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보이부입니다. 지나갈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김태준 요원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10분이 지나서야 김태준 요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계속 갑시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렀어요. 배수로를 빠져나온 직후였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북한 보위부가 당신들의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추격팀이 출발했어요. 김태준 요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들키다니요. 어떻게요? 민간 군사기업이 고용됐습니다. 열감지 드론과 위성 추적 시스템을 동원했어요. 본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 거예요.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지금 속도로는 따라잡힙니다. 최소 30분 안에 포위될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요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본부, 교란 작전 실행 가능합니까? 준비됐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진짜 기술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본부에서는 즉시 드론 교란 신호를 발사했어요. 추격팀이 사용하는 열감지 드론의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전자파였죠. 동시에 가짜 위치 신호를 여러 곳에 뿌렸습니다. 우리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효과 있습니다. 추격팀이 방향을 틀었어요. 본부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곧 속임수를 눈치챌 테니까요. 계속 이동하세요. 우리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정수미는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박미라는 그녀를 부축했죠. 7명이 하나가 돼 움직였습니다. 1시간 뒤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성 추적망이 재정렬됐습니다. 당신들의 실제 위치가 노출됐어요. 이번엔 교란 신호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백업 시스템까지 가동한 거예요. 추격팀은 다시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거리가 10km입니다. 40분 안에 따라잡힐 겁니다. 김태준 요원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부 B플랜으로 전환합니다. B플랜 승인됐습니다. 무슨 계획인지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김태준 요원의 눈빛을 보고 믿기로 했습니다. 10분 뒤 하늘에서 드론이 날아왔어요. 한국에서 보낸 소형 정찰 드론이었죠. 그 드론은 우리 주변을 맴돌며 강력한 교란 신호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열 신호를 증폭시켜 우리가 수십 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추격팀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본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북한 보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상 추적팀을 투입했죠. 사람이 직접 발로 뛰며 우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국경까지 5km 남았어요. 김태준 요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추격팀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죠. 빨리 뛰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멈춰라. 도망가지 마.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김태준 요원이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3km만 더 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추격팀은 더 빨랐어요. 훈련된 군인들이었으니까요.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잡힐 거예요. 그때 서울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작전을 실행합니다. 잠시 후 섬광탄이 투하될 겁니다. 눈을 감으세요. 섬광탄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시를 따랐어요. 모두 눈을 감았죠. 10초 뒤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빛이 터졌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눈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앞이 안 보여. 추격팀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시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겁니다. 지금입니다. 전력으로 뛰세요. 김태준 요원의 외침에 우리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북한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격팀 뒤에 예비 병력이 있었던 거예요. 섬광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새로운 팀이 나타났죠. 계속 추격하라. 놓치지 마. 지휘관의 명령이 들렸습니다. 상황은 다시 악화됐어요. 서울 본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짜 열원 장치를 투하합니다. 혼란을 틈타 방향을 바꾸세요. 드론에서 작은 장치들이 떨어졌어요. 그 장치들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열을 발산했습니다. 추격팀의 열감지기는 갑자기 수십 개의 신호를 포착했죠. 목표물이 여러 개다. 흩어져서 추격하라. 추격팀이 분산됐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타 숲속 깊이 숨어들었어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죠. 5분,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추격팀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들은 가짜 신호를 따라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김태준 요원이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이동합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요.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태준 요원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 철조망이 보였어요. 국경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검문소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교대 시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서울 본부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한국 외교팀이 확보한 7분의 공백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틈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10분은 너무 깁니다. 들킬 위험이 있어요. 김태준 요원이 말했습니다. 본부는 침묵했어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때 김선영이 나섰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김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반대편으로 뛰면 경비병들이 저를 쫓을 거예요. 언니, 우리 모두 살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이 살려야죠. 김선영, 그러지 마.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김태준 요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그는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요청합니다. 외교 채널로 교대 시간을 5분 앞당길 수 있습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긴박한 협상이 시작됐어요. 한국 외교관들이 제3국 정부와 실시간으로 조율했죠.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세우며 단 5분을 요청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승인됐습니다. 교대가 5분 앞당겨집니다. 본부의 외침이 들렸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지금입니다. 7분의 창이 열렸어요. 김태준 요원이 철조망 아래 구멍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기어서 넘어갔어요. 철조망을 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가 눈앞이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죠. 아직 안전지대까지는 2km가 남아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김태준 요원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숲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각됐다. 전 병력 출동하라. 북한 보위부가 우리의 탈출을 눈치챈 거예요. 검문소 교대 시간의 이상 징후를 포착한 겁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병력이 쏟아져 나왔죠. 더 빨리 뛰세요. 저는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옆에서 박미란이 비틀거렸습니다. 정수미가 그녀를 부축했죠. 조금만 더 버텨.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공포탄이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거였죠. 서울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교란 작전을 실행합니다.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위성 재밍을 가동합니다. 한국 기술팀이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어요. 강력한 전자파로 추격팀의 모든 통신 장비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GPS도 무전기도 심지어 휴대폰까지 모두 먹통이 됐죠. 통신 두절, 본부 응답 없음. 추격팀 지휘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고립된 거예요. 명령도 받을 수 없고 위치 파악도 불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 우리를 쫓아왔어요. 훈련된 군인들의 체력은 무시할 수 없었죠. 1km 남았습니다. 김태준 요원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추격팀과의 거리는 100m도 안 됐어요.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헬리콥터였어요. 한국에서 보낸 구조 헬기였죠. 하지만 국경선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500m만 더 오세요.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쏜다. 북한 보위부 지휘관의 최후 경고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죠. 300m. 김태준 요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총성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공포탄이 아니었습니다. 실탄이었죠. 옆 나무에 총알이 박혔어요. 엎드리세요. 우리는 땅에 몸을 날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어요. 죽음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드론 연막을 투하합니다. 3초 후입니다. 하늘에서 캐니스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죠. 지금 뛰세요. 우리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연막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지만 김태준 요원이 앞에서 길을 안내했어요. 그는 GPS 장치로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었죠. 100m.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m. 연막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추격팀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들도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죠. 20m. 저 앞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안전지대 경계선이었어요. 10m. 박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을 헛디뎠던 거예요. 하지만 김선영이 그녀를 잡아당겼죠. 거의 다 왔어. 5m.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7명 모두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뒤에서 추격팀이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넘어올 수 없었어요. 국제법상 불가능했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과 안도,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김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한국 국기가 그려진 헬기였어요. 헬기 문이 열리고 한국 요원들이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죠. 김태준 요원이 저를 부축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헬기에 탑승한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경계선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의 땅에 있었으니까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8년간 살았던 북한이 사라지고 있었죠. 두려움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2시간 뒤 우리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17분이었어요. 공항에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죠. 정밀 검사가 시작됐어요. 정수미의 다리는 다행히 잘 회복되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건강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죠. 자유의 빛이었어요. 며칠 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의지로요. 관계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배구연맹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석 달 뒤 저희는 한국 실업팀에 입단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자유롭게 연습하고 자유롭게 쉬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죠. 첫 공식 경기가 열렸습니다. 관중석은 가득 찼어요. 저는 코트에 섰습니다. 공을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제 이 공은 국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거였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토스를 올렸고 김선영이 스파이크를 날렸어요. 공이 상대 코트에 꽂혔죠. 점수를 얻은 순간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리에진, 김선영, 저희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저를 위해 불리는 걸 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이 나라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포기했을 때 한국만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죠. 계산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어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국제대회 무대에 다시 섰어요. 이번엔 한국 유니폼을 입고요. 아시아 선수권 예선전이었습니다. 상대는 중국 팀이었죠.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연주됐어요. 애국가였습니다. 처음 들어본 노래였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제 조국이었죠.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3대 1로요. 코트 위에서 7명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죠. 경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김선영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해요? 단 한 번도.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이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박미란이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아니라 한국이 대단한 거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니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경기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오직 내 의지로. 이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준 한국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세계는 묻습니다. 왜 그들은 한국을 택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세계가 포기한 순간에도 한국은 사람부터 살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